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침내 또 새로운 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린 왕자 함께 갑니다. 어떻습니까? 이 같은 토요일 날 함께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간단하게 결론 지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일단 즐기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더라도 저것조차도 내가 즐겨볼래라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걱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문학에 깊숙이 빠져 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배울 게 없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렇게 있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차츰 커나갈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학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발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기초를 탄탄히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은 자신의 그 기초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또 든든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예 기초가 없는 사람은 나아간다 생각하고 될 테고요. 이미 문학에 상당한 수준에 있더라도 한번 기초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시간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하듯이 저는 어떤 작품을 앞두고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사상이나 전 이해,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은 게 뭔가, 이거를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타포 또는 우리말로는 은유라고 번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은유하고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좀 나중에 깊숙이 들어가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은유라고 보셔도 좋고, 그냥 제가 메타포라는 말을 쓰더라도 그대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감은 이 문학에서 메타포를 쓰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자리에서 이 메타포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타포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이해로서 메타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거 다 알지, 은유 다 알지, 이렇게 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지규와 은유의 차이가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규와 은유의 차이. 학교 시험 칠 것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그러나 이제 이런 거를 분명히 해나가면은 나중에 은유라는 게 쉽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비유는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뭐 같이, 이런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비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 없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은유가 됩니다. 그것 없이는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소나기처럼 펑펑 흘러내렸다. 이렇게 됐을 때 소나기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이 처럼을 확 빼버립니다.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는 눈에서 소나기가 내렸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눈에서 어떻게 소나기가 내려? 이제 그러지만은 바로 은유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처럼이라고 하면 덜 불편했는데 은유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좀 불편해집니다. 또 한 가지 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처럼 맑고 잔잔했다. 이렇게 되면 쉽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훌쩍 뛰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황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들이 은유입니다. 또는 메타포입니다. 그러면 이 메타포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왠간히 또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황순원의 소나기,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은유가 어떻고 메타포가 어떻고 그런 말 잃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나기를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제목 자체부터가 벌써 메타포입니다. 소나기는 예상치 못하게 와르르, 그것도 거세게 내렸다가 또 금방 끝나버리면서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게 쉽게 볼 수 있는 소나기 현상이죠. 어린아이가 처음 첫사랑이라는 거를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륵 당했다가 어느 날 윤초신에 이사가 버리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소나기에 비유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작품 전체는 보면은 이 같은 메타포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 비유가 써 있니, 은유가 써 있니, 메타포가 써 있니 이 말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황순애는 소나기 같은 한 개의 이미지가 딱 형성되어 있죠. 바로 요런 게 메타포가 가진 힘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볼게요. 이 기생충을 보게 되면은 자, 부잣집에 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비 오는 날 그 계속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그다음에 엑스단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보면은 기택이네 집은 어떤 집인가요? 반지하. 일반 땅 위에 살지도 않습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런 집으로 설정돼서 나오죠. 이런 것처럼 영화 속에서 사용하는 메타포는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감상할 때 그런 메타포를 잘 읽게 되면은 영화 감상에서 '아 맞아. 참 깊이 있다.'라는 거를 빨리 체득할 수 있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뭐 가난한 사람들이 사기치고 저렇게 해서 부자들하고 뭐 하다가 또 뭐 '다 망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문도 못 들어가죠, 기생충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이 같은 메타포를 보듯이 실제 여러 분야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어린 왕자를 볼게요. 어린 왕자 자체가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이 어린 왕자 자체가 이같이 하나의 메타포로 형성되기 뿐만 아니고 이 얘기 구조라든지 전개되는 모든 방식의 이익을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고 가는 형태가 메타포를 가지고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읽게 되면은 읽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재미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라는 걸 가지고 갈 텐데 자, 재미라는 걸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경박하게 하게 되기 쉽고요. 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겉돌기 쉽거든요. 그래서 메타포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을 소개하면서 메타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꼭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메타포이고 예술과 창조성의 근원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꼭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두 꼭지점이라는 것을 잘 보고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장치, 연결시키는 것이 은유, 메타포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얘기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걸 들고 나오는 이유가 창조의 근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창조의 예술과 창조성의 근원은 메타포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죠? 요거를 염두에 두시게 되면은 또 시를 읽는다든지 또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 메타포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메타포를 볼 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예술과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술적인 사람이 되는가라는 게 꼭 예술인이 아니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술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예술적인 감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뭘 하나 기술을 하나 더 가지고 뭘 더 잘 능수능란하게 하는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 예술적인 감성이거든요. 그다음에 오늘날은 누구 거를 뭘 뺏겨서 잘 따라한다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가치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더 능률적으로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숭상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않고요. 그러나 전혀 없던 거를 만들어낼 줄 아는 창조성이라는 거는 어느 시대보다 지금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포라는 거를 여기서 보려고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뭐 철음이라고 사용했니 안 했니 뭐 원관념이 어떻고 보조관념이 어떻고 뭐 메타포에 들어가게 되면 복잡한 얘기들을 또 합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더 재밌게, 좀 더 창의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작품을 볼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메타포에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들어가려고 합니다. 레옹 베르티에게 나는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하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귄 가장 훌륭한 친구가 바로 이 어른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어린이들을 위해 쓴 책까지도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정이 있다. 이 어른은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 모든 사정으로도 부족하다면 지금은 이 어른이 되어 있는 예전의 어린아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친다.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티에게. 네, 첫 번째 서문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옹 베르트에게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개인을 알고 있는 개인에게 이 서문을 썼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기법도 재미있는 기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문 같으면 다 전체를 이 책을 읽을 때 꼭 읽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서문을 굉장히 어떤 개인에게 고백하듯이 그렇게 딱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작가가 가진 원숙미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여기서 언뜻 다시 뒤집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이 책은 대부분 어린아이일 때에 동화로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화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당연히 작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뭐라고 되나요? 어른에게 바친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나는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께 용서를 비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감이 내게는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귄 가장 훌륭한 친구가 어른이라는 점. 요 면에서는 약간 조금 뭐가 흔들린다 할까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니 애들께 용서를 빈다 해놓고 계속해서 어른에 대한 얘기를 또 해나갑니다. 명감은 내가 사귄 친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친구가 어른이고 바로 이 어른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요 두 번째 문장만 보더라도 또 앞에 문장에서 어른에게 하는 얘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두 번째 문장에도 또 역시 이거는 형식이 동화 형식이지 실제 어른들께 하는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형식이든지 뭐랄까요. 모양새는 언뜻 봐서 어린애들이 읽어야지 라고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실상은 누구께 하는 얘기라고요? 어른들께 하는 얘기랍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잘 깨달아야 그 다음 읽기가 쉬워집니다. 서문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볼까? 안 그러면 씩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 썼는가 보다 하면 그 다음부터 점점 갈수록 이 낭패 보기 쉬워집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라는 게 그 다음 얘기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책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딱 못 받고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 못 받겨지는 느낌이 들죠. 더 이상 동화라고 생각해서 내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나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서문에서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른에 대한 훌륭한 친구가 어른이다 하면서 세 번째 문장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책을 레옹 베르트에게 바치는 이유는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첫 번째야. 이 어른은 레옹 베르트는 어린이들을 위해 쓴 책까지도 이해할 줄 안다는 점이다. 그러면 레옹 베르트라는 게 가상의 인물인가? 그거는 아니고요. 파리에 있으면서 가장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친구고 이 친구는 주로 문학 비평가였고 그러면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이 1943년에 발표되거든요. 2차 세계대전 중이고요. 히틀러가 유대인은 보이는 대로 족족이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아주 험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파리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으로 숨어 들어 가지고 농촌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생텍쥐페리는 뉴욕에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전쟁이라는 게 비참한 현실도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고 이같이 친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보면서 이 친구께 내가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 책을 헌사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책에서 많은 부분에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풍자라는 걸 또 얘기할 겁니다. 많은 부분에 또 풍자가 있습니다. 그 뭘 풍자하고 있는가? 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이 현실,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이 글 쓰고 있을 때에. 아직도 전쟁 중인 이 끔찍한 현실에 대한 풍자를 여기다 어마어마하게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얘기가 이 어른은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예,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는 내 친구. 그를 위로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위로하면 되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레옹 베르트라는 내 개인의 친구 한 사람 들어서 얘기하지만은 전쟁이 가져온 결과는 이 같은 많은 사람들을 추위에 떨게 하고 굶주림에 허덕이게 하는 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이 깔고 있는 거는 뭡니까? 반전이죠. 전쟁은 하면 안 돼. 어리석은 짓이야. 라는 게 여기 전체 또 흐르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또 맞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사정으로도 부족하다면 지금은 이 어른이 되어 있는 예전의 어린아이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자, 앞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헌사하는 내용을 3가지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면은 뭐라 합니까? 예전의 어린아이인 사람들께, 지금은 어른이 되어 있지만 예전의 어린아이인 사람들께 이 책을 드리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른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기 때문에. 참 멋진 걸 아닙니까? 예, 저는 이 서문이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서문에서 앞으로 할 얘기의 성격이라든지 이거를 전부 다 녹여서 아주 쉽게 써놨거든요. 아주 쉽게 써놨는데 그 다음에 갈로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한 방 날려주죠. 어른이 다 한때는 어린아이였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주 잊어버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친다. 그러면서 그 고친 헌사를 뭡니까? 확 줄여가지고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레옹 베르트가 이미 어른이 되어져 있으니까 다 빼버리고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헌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서문에서 뭔가가 참 다르다라는 느낌이 이제 와야 됩니다. 그 느낌이 첫 번째로 단순한 동화의 얘기가 아닐 거다. 착하게 살아라. 또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 말라. 뭐 이런 거 쪽에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닐 거다. 오히려 이 책은 하나의 철학서일 수도 있고 하나의 지혜서일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여기서 이제 주고 있는 거죠. 이 암시를 명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서 읽어 나갈 때 한 문장 한 문장이라도 허투루 지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뭔가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에서 가진 거는 여러분이나 제가 결국은 문학하고 이러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 뭔가라는 가운데에 지혜라는 것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안 그러면은 지금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담직한 사상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현재를 더 잘 달래주고 나를 더 잘 이해해주고 내 자신을 더 잘 보듬겨 줄 수 있는 게 역시 또 문학입니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나를 보듬겨 주고 다독거려 주고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위로해주는 위로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쭉 놓여졌습니다. 왜 위로를 해줘야 되나요? 헐벗고 굶주린 레옹베르트 얘기가 여기에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위로와 보듬어 주는 게 나오겠구나 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한 거는 참 제가 생각할 때 좀 머쓱하긴 하네요. 그러나 이제 다음 장에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맛본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6살 적에 한 번은 체험담이라고 부르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보았다. 보아뱀 한 마리가 맹수를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걸 옮겨놓은 그림이 위에 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 잠을 잔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밀림의 가지가지 모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드디어는 나도 색연필을 들고 나의 첫 그림을 용케 그려내었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건 다음과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아니, 모자가 왜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겐 항상 설명을 해 주어야만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아래와 같았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나 안 보이는 보아뱀의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재미를 붙여보라고 충고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나이 6살 때 화가라는 멋있는 직업을 포기했다. 나는 내 그림체 1호와 제2호의 실패로 그만 기가 죽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자기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자꾸자꾸 설명을 해주자니 어린애에겐 힘겨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야 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세계의 여기저기 제법 많은 곳을 날아다녔다. 그리고 지리는 정말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눈길 한 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그게 아주 유익하다. 나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했다. 오랫동안 어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의견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품고 다니던 내 그림체 1호를 꺼내 그를 시험해 보곤 했다. 그가 정말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늘 이런 대답이었다. 모자로구만.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원시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트럼프 이야기, 골프 이야기, 정치 이야기, 넥타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그만큼 분별 있는 사람을 하나 알게 되었다고 아주 흐뭇해하는 것이었다. 자, 첫 번째 글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본문인데요. 첫 이야기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 이야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잘 되게 되면은 이 전체를 들어가는 데에 바탕을 하나 놓고 간다 할까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보면은 첫 얘기 앞부분들을 잘 보게 되면 그 다음 기 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얘기를 대충 읽어버리면은 그 다음 얘기가 어려워져 버려요. 점점점 힘이 세져 버리거든요. 이 첫 얘기에서 등장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면은 이게 형태가 이런 형태로 많은 메타포들이 숨어 있고 또 이 이야기가 전체 이 책을 끌고 가는 핵심 주제가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면밀히 이렇게 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언뜻 읽었을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냥 아이가 6살 때 읽었던 그런 얘기인가 보다. 요 정도로 되지죠. 그렇게 되면 매우 피상적으로 되게 되고요. 그러나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얘기를 내 나이 6살 때에 한 번은 체험담을 읽은 적이 있는데, 원시림에서 보아뱀이 맹수를 잡아먹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맹수를 잡아먹는 보아뱀이라는 그림을 또 보여줍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물론 이 그림도 생텍쥐베리 자신이 다 그린 그림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화요일 날 생텍쥐베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테고요. 생텍쥐베리는 한때는 미술가가 실제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술을 배우려고 한 6개월 그 학교를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그렇게 됩니다만, 미술 학교를 직접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엘리트고, 또 어머니가 가진 그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자체가 이미 그 그림이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예가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어릴 때에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 그 큰 집에서, 집이라고 성이지 않습니까? 커다란 성에서 피아노 치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그거죠. 거기에다가 늘 하녀들이 있었습니다. 연구하면은 조상부터 쭉 그 하녀를 두고 그렇게 큰 집을 관리하고 집안 일을 하는 거를 늘 그렇게 어릴 때 봐왔기 때문에, 어머니도 당연히, 비록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은 하녀를 두고 생활하는 게 익숙해져 있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보내야 될 시간들이 하녀들이 해주니까 당연히 자기 취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고 또 피아노를 치고 이 두 가지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생텍쥐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은 그 하녀분들이 거기에 두 사람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아주 초기 때의 하녀 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나중에 할머니가 됐을 때, 그 하녀가 할머니가 됐을 때까지 그렇게 늘 만남을 지속하면서 나중에 그 하녀를 위해 가지고 따로 집을 마련해 주고, 또 연세 들었을 때에 생활비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하녀분,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시고 있던 하녀분이 있습니다. 하녀가 키가 자그마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하녀분이 얼마나 그 어린 아이를 잘해줬으면은 그 자그마한 그 덩치다 보니까 그 들어가지고 껴안고 그렇게 기뻐하는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무튼 이 그림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바로 이 같은 가정교육에서 나온 거다. 그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나온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실 때에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놨는가 보다 애들이, 이런 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그림에도 뭔가를 얘기하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림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그 해설해 드릴 정도의 사람은 못 되니까, 그러나 그림이라는 건 보시는 대로 느끼십시오. 그러니까 몸을 칭칭 감아서,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보아뱀이 몸을 칭칭 감아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맹수의, 아마 곰 같아요. 이 곰을 마지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눈을 서로 부릅뜨고 한번 보세요. 저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곰은 곰 나름대로 눈을 부릅뜨고 이제 지키고 있는, 꼼짝달싹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안 잡아먹히려고 하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는 주로 눈에 나왔다고 봅니다. 거기 벌써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겠다는 저 보아뱀의 입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아뱀이 맹수를 잡아먹는 얘기를 체험담이라는 책을 6살 때 읽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 얘기가 아주 독창적이죠. 아주 별스럽죠. 한마디로 아주 별스럽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에서 나타나는 상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또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들을 또 살펴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우선 왜 하필 6살 때에 그런 걸 읽었다고 얘기를 첫 문장이 이겁니다. 내 나이 6살 적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6살 때일까? 7살 때도 보고 또는 그 위에 뭐 10살 때도 되고 다른 때도 되는데 왜 6살이라고 딱 해서 6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이라는 숫자가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 책 전체에서 깔려져 있습니다. 우선 이 6이라는 숫자가 아주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6살까지라고 본답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도 미운 7살 되죠. 미운 7살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반항도 하고 아이 나름대로의 뭔가를 깨 되는 게 7살 때부터. 그래서 6살 때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6이라는 게 그냥 허투루 쓴 숫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6살 때에 본 보아뱀이 맹수를 잡아먹는 그 그림, 거기에서 아이는 그 얘기에서 그러니까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대. 그렇게 큰 맹수를 잡아먹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씹질 않고 발아먹었으니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잠만 자고 가만히 있어야 한대.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중간에 보십시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밀림의 가지 모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그 그림을 보고 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밀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얘기를 생각하고 마침내 연필을 들고 그림을 하나 그렸다. 이게 나의 그림 제1호에 대한 그림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그림이 제1호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거를 그림의 오른쪽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눈알이 저렇게 보이죠. 눈알이 저렇게 돼 가지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쭉 되어지고 마중에 꼬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그림을 단순히 모자라고 하기에는 당장 보더라도 모자라고 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모자일 경우에 저 윗부분이 그러니까 모자의 윗부분이죠. 저기 거의 평평하게 동그랗게 되는 거지 저렇게 줄룩 저렇게 코끼리 외관 모양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만이라도 관찰 있게 보게 되면은 이거를 모자라고 할 수 없을 텐데 어떻든 이 첫 그림이 이거였는데 어른들께 보여주면서 그림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하나같이 아니 모자가 뭘 무섭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보더라는 거다. 대충 봐버리더라는 분명히 눈도 그려놓고 꽁지 부분도 저렇게 그려놓고 했는데 허투루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내가 그린 그림은 무슨 그림이었나요?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라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다. 예. 그런데 어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어른들께는 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못 알아보고 하니까 두 번째는 다른 그림을 하나 내놓습니다. 이렇게 속이 보이도록 그려줘야 마침내 어른들은 알아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2호가 이같이 속이 보이는 보아뱀을 그린 게 나의 두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른들의 반응입니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나 안 보이는 보아뱀이나 그런 그림 따위는 집어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지리나 역사나 산수나 문법 이런 것에서 재미를 붙여보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나이 6살에 화가라는 멋있는 직업을 포기했다. 이제 어른들의 가치관과 어른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가졌던 아름다운 화가라고 되는 화가가 되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꿈을 포기하게 되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첫 얘기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야 했고 그 다른 직업은 비행기 조종사였다. 이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어서 또 지리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예를 들어서 밤에 길을 잃더라도 금방 여기가 중국인지 또 아니면은 애리조나인지는 금방 구분할 줄 안다. 이 지리 덕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이라 할까, 어린 시절에 가졌던 생각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무참히도 좌절되어 버리고 있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는 내가 가졌던 그 같은 어린 시절의 그 그림 1호와 2호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 1호 그림을 늘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력이 있는 어른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그림을 사용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가 보다 하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 우리께 내놓을 게 뭐라고요? 그림 1호를 내놓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 그림 다시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림 1호를 이제 우리께 내놓으려 하는가 보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책을 전체 읽을 때에 그림 1호가 어땠는가라는 그림을 해석하려는 사람처럼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보아뱀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여기서 상징과 여기서 메타포, 은유지요. 메타포에서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를 찾아 나가야 헛걸음을 하지 않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헛걸음하기 쉽다. 이 얘기고요. 또 그다음에 이 전체 소설 주제를 여기서부터 딱 드러내 놓습니다. 보이는 것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아야 실질, 본질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뱀 얘기에서 제일 문제로 들고 나오는 게 세상은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은 뭐로 봐야 한다고요? 본질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이 얘기에서부터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전체는 일어나는 일들, 외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본질들, 본래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요 첫 번째 얘기에서 한 중요한 요점을 이제 파악하시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요점은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볼라 하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무엇을 얘기할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그냥 물리적인 시각에서의 세상은 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세상은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두 개의 그림을 내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어린 시절에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아오던 끝에 6해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만났다. 모터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것이다. 기관사도 승객도 없었던 터라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감당해볼 작정이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 없었다.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말리나 떨어진 사막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난파선의 뱃사람보다도 훨씬 더 외로운 처지였다. 그러니 해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불러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 목소리는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섰다. 나는 눈을 비비고 주위를 잘 살펴보았다. 아주 신기한 꼬마아이가 엄숙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 그의 초상화가 있다. 이 그림은 내가 훗날 그를 모델로 그려낸 그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내 그림이 그 모델만큼 멋이 있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내 나이 6살 적에 어른들 때문에 기가 죽어 화가의 길을 포기했고 기껏해야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밖에는 달리 그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지 않은가.
아무튼 나는 놀란 눈을 휘둥그레 뜨고 호련히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말리나 떨어진 곳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본 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시달려 녹초가 된 것 같지도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말리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 수 있게 되자 겨우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나 그 애는 무슨 중대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나직하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너무 강렬한 느낌을 받으면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말리나 떨어진 데서 죽음이 눈앞에 어리는 판에 정말 멍청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내가 특별히 공부한 것이라고는 고작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이라는 생각이 나서 좀 언짢은 기분으로 그 꼬마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가 나에게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릴 수 있는 두 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에게 다시 그려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꼬마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난 보아뱀의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아주 거치장스러워.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나는 양을 갖고 싶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이 양을 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벌써 몹시 병들었는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내 친구는 얌전하게 미소 짓더니 너그럽게 말했다. 아, 참, 이게 아니야. 이건 숫양이야. 뿌리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앞의 그림들처럼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필요해. 그때 나는 모터를 분해할 일이 우선 급해 참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쓱 그어댔는데 그게 이 그림이었다. 그러고는 던져주며 말했다.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닌가. 내가 원한 건 바로 이거야.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이 많이 있어야 할까? 그게 걱정이야.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아마도 충분할 거야. 내가 그려준 건 아주 조그만 양이거든.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이것 봐, 잠이 들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아오던 끝에 그 다음 얘기 보세요. 6해 전 아까 말씀드렸죠. 6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6이라는 숫자는 유년 시절의 마지막, 그 다음에 7살 때부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어떤 그 단계, 요 경계선상에 있는 숫자를 6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안절이 일어나는 자리를 이제 6이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생텍쥐베리가 독특하게 생각해 난다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미 서양 문화 속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마지막 몇 번째요? 7일째의 완성을 다 하고 쉬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7이라는 건 완성된 숫자라고 본다면은 6은 아직까지 완성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되는 게 6이라는 숫자라. 그러니까 불완전하지요. 이제 다 일을 이루어내고 난 뒤에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지요. 그래서 666 이런 경우에는 심하게 짐승의 숫자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7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단절 상태에 있는 상태를 이제 6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어린 나이에 그 순수함에서 그렸던 그 그림이 6살 때 일어났는가 하면은
또 다른 단절이 이제 2장에서 일어납니다. 2장에서는 6해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어떤 단절이 일어나나요? 비행기의 모터가 부러지고 그렇게 해서 혼자서 불시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또다시 어떤 단절이 나오나요? 이제는 문명과의 단절이죠.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했으니까 문명과의 단절이고 또 많은 관계와의 단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 그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못 되고 그러니까 그 사막 가운데에서 모든 것과의 단절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6해 전이라고 하면서 6해 전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또다시 이제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게 됐고 더군다나 마칠 물은 일주일째 밖에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했다가 거의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에 베두인족에 의해서 이제 구출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지 않으면 그냥 사막에서는 그냥 죽게 돼 있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영하는 아니지만은 추운 날씨 이거를 못 견디게 돼 있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도 물이 문제지요. 물 때문에도 못 살아남게 되고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같이 베두인을 만나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그때의 불시착한 경험을 가지고 여기에서 단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사방으로 수만리라 떨어져 있는 마치 넓은 바다에서 뗏목을 홀로 타고 가는 사람처럼 그런 자신의 처지를 봅니다. 여기에 뭡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나오죠. 자,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가까이에 밀고 들어오게 되고 또 혼자 외로움이라는 것에서 홀로 이렇게 처하게 됐을 때에 인간은 가장 본질적인 걸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거에서 이제 얘기를 해 나가려고 이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이상한 목소리로 나를 불러 깨우더라는 건데 누군가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 깜짝 놀랐는데 저 양 한 마리를 걸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만나게 된 어린 왕자의 첫 만남을 보게 되는데 그럼 어린 왕자는 누군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와서 죽음과 삶이라는 경계선상에서 또 다른 자기 자신, 이제 먹고 살기 세상에 비행조종사 하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자기 자신에 비해서 유아 시절의 자아를 만난다고 보면 됩니다. 또 실제 어린 왕자가 그렇게 왔느냐라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보기보다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철저히 고립되어지고 혼자 되어진 이 상황에서 또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이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또 다른 자아인 어린 시절의 자아를 만나게 되는 얘기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 귀신 나타났나 이런 거는 너무 유치한 생각들이고요. 그러나 어떻든 이 어린 아이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 걸어 달라고 하는 걸로 이제 시작되어지고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사막에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려와서 양 한 마리 걸어 달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벌떡 일어섰다. 이 얘기죠. 이것도 순전한 자기 경험입니다. 불시착에 했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는가, 얼마나 사람들 죽음을 앞둔 자기 자신이 왜소하고 보잘것없고 사람의 관계, 사람이라는 손길과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그리웠겠죠. 그렇게 그리웠는데 이제 한 아이가 나타나서 양을 걸어달라 했다. 결국은 베두인을 만나면서 그렇게까지 살아남는 것도 그 같은 희망, 마지막까지도 놓지 않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주위를 살피면서 가졌던 그 희망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린 시절 얘기를 또 합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유모가 그렇게 보듬게 안게 주면서 위로시켜 주던 그런 경우,
뭐 다 어린 시절에 그런 한두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린 시절에 그 유모가 자기를 품에 안으면서 위로해 주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 불시착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어린 시절에 유모가 이렇게 해 주던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 얘기를 나중에 인터뷰 가운데 직접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서 나타난 어린 왕자,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구세주죠. 예. 바로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지금까지 일반적인 세상에서 살았다면은 이 어린 왕자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살아나는 네 자신이 한번 만나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바람 나지 않나요? 예.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는 거에 비해서 인제 이 어린 왕자를 딱 우리가 만나기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왕자가 경험했던 거를 쭉 따라가면서 우리도 새로운 거를 만나볼 수 있겠구나 하면은 정말 신바람 나죠.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새로운 거를 인제 경험할 수 있는, 이 어린 왕자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신바람 나는 그런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점에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그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 왕자가 입고 있는 망토, 그다음에 들고 있는 칼, 그다음에 신고 있는 부츠, 이런 형태들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치 중세의 기사단이 입고 있는 의복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럼 왜 하필 중세의 기사단 의복을 이렇게 입혔을까? 어린 왕자를. 왠가하면은 중세 기사단이라는 거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고결함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의 기사단이 그 신앙적 순수성과 그다음에 기사들은 늘 좀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집약되어 있고, 다른 생산 노동이든지 이런 것 기사가 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인제 그 계급이 다릅니다. 일반 평민들과 계급, 기사의 계급, 그다음에 기사 위에는 귀족이 있죠. 이런 계급 단계가 다른데 이 기사 계급으로 봐서 어린 왕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어린 왕자의 망토가 어떻게 되나요? 초록색 망토를 입고 있죠. 이 초록색 망토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흔히 초록색을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어린 왕자가 갖고 있는 황금빛, 대부분이 황금으로 장식되지 않습니까? 이같이 황금빛으로 된 거는 고귀함을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 가운데서 이 그림을 보면서 현대적 영웅의 순수성, 영웅적이고 순수적인 것을 여기서 그림에서 나타내려고 했다. 왜 쓸데없이 저렇게 칼을 들고 있나요? 예, 손에 든 칼을 한번 보세요. 검을 한번 보십시오. 이 검은 중세 기사들이 주로 가지고 있던 그 날카로운 그런 칼인데, 이 칼이 어린 왕자가 왜 들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 칼을 통해서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그 폭력과 인간의 그 나쁜 짓 하는 것들을 일종의 이 칼로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쪽에 어떤 정신적 투쟁, 그거를 은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타포가 많이 쓰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메타포 가운데에 어린 왕자, 어린아이가 왜 저렇게 칼을 들고 있을까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서 기사단 의복을 하고 있고, 또 초록색 망토를 입고 있는 경우라든지, 또 그다음에 하필 칼을 들고 뭔가를 인제 절단내 주려고 그러죠. 뭐를 절단내 주고 싶어 할까요? 바로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어린 왕자가 순수함이 곧 칼로 되어져서 이거를 다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복장 하나에서도 당시에 유럽인들이 가졌던 그 2차 세계 대전을 하면서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역사 최대의 인원이 죽어가거든요. 그 죽어가는 것 속에서 보면서 옛날에 기사단에 대한 향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기사단의 향수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 내놓는 거예요. 영화면 당시 현대전쟁이라는 무참히 눈 깜빡할 사이에 포탄 터지면서 그렇게 날아가 버린다면은 기사단의 전쟁은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으셨는데 기껏 해서 칼로 베이고 창이 찔리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부상을 당하거나 물론 심하면 죽기도 했지만 죽는 경우보다 부상이 훨씬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부상보다는 죽는 경우가 비교도 안 되게 많아지는 이 끔찍한 세상에서 과거 중세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죠. 그 향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당시에 어른들이 이미 그 구라파에 있는 어른들이 성인과 아동의 경계성에 있는 그런 아이들께 일부러 중세 시대에 이 같은 옷을 입히는 그런 또 관습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제 다 같이 합쳐져서 여기에 나오는 아이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려진 이 아이 복장과 아이를 통해서 결국은 이 아이는 뭡니까? 지금 이 혼란스러운 2차 세계대전, 이 혼란스러운 인간의 멸망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이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시키고 여기에 새로운 그 단절을 이 같은 흐름에 단절을 갖게 오게 되고 이러는 열망들을 여기다가 갖다 넣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단추가 어떻고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요. 너무 이제 그런 것까지는 깊숙이 가지 않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어린 왕자를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을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린 왕자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신기한 꼬마 아이가 엄숙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신기한 꼬마, 그다음에 엄숙하게 나를 바라보는 아이. 이 그림은 훗날 그를 모델로 그려낸 그림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이제 그림을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입니다. 그러나 내 그림이 그 모델만큼 멋있으려면 아직 멀었다. 실은 내가 만난 어린 왕자를 제대로 그려낼 수 있는 내 그림 실력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6살 적에 어른들 때문에 기가 죽어 화가의 길을 포기했어야 했고 기껏해야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리는 것밖에는 달리 그림 공부를 해보지 없지 않았던가. 이제 그러면서 남들의 그렸는 거 이거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나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호련히 나타난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 사방으로 수만리나 떨어진 곳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본 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에 시달린 녹초가 된 것 같지도 않았다.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제 어떤 모습으로 자꾸만 되어지나요? 아까 제가 이 고립과 단절 속에 있는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둔 내가 만나는 또 다른 나라고 했죠. 이 또 다른 나는 나를 구원시킬 자죠. 그래서 여기에 호련히 나타나는 얘는 이런 것 같지도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고 굶주린 것 같지도 않고 녹초가 된 것 같지도 않고 겁에 질린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벌써 나는 잔뜩 겁에 질려져 있는데 같이 겁에 질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만난 아이가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만리나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사막 가운데서 만난 길 잃은 아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질문이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니? 라고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양만 또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 보세요.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너무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면은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서 그림을 그려줬다. 이 얘기입니다. 양을 그려달라 하니까 6살 때에 그 이후로 그림을 집어치워버린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보아뱀을 그려주는 그림 제1호 그림을
아이께 그려줍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아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야, 보아뱀의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아주 거창스러워.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아서 나는 양을 갖고 싶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단박에 이 그림을 알아봤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떤 키를 하나 딱 줬는데 키를 금방 이 키가 뭐 하는 중요하다는 걸 딱 알아본 거하고 같은 경우가 그림을 그려줬던 아이가 바로 그 그림을 해석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계속해서 양을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 왜 하필 양일까? 왜 코끼리는 안 될까? 이 얘기는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 어린 왕자가 떠나온 그 별에서는 작은 별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별인데다가 단지 소중한 장미 한 송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자꾸만 바오밥 나무가 자라는 위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밥 나무가 쬐끔하게 자라 나오면 뽑아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 코끼리 같이 덩치 큰 것은 일종의 위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그마한 양, 그래서 양을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커다란 어떤 그런 보아뱀과 끼리를 좋아할지 몰라도 이 어린 왕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물질적인 것, 그런 거에 대한 정면 충돌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보아뱀과 코끼리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미치면 더 좋겠죠. 현대 문명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인화되어진 현대 문명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에 보아뱀은 결국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2차 세계 대전이라는 끔찍한 거를 통해서 마치 큰 코끼리를 잡아먹어 버리는 것처럼 이 보아뱀은 이 인류라는 거를 잡아먹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라는 거를 잡아먹는 걸로 봐서 이 보아뱀은 결국 뭡니까? 2차 세계 대전을 이룬 독일, 일본, 그다음에 나중에 소련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소련이 사실은 처음부터 아주 엄흉한 자세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2차 세계 대전에요. 같은 연합국이기는 했는데 처음부터 꿍꿍이 속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보아뱀이고 이 잡아먹히고 있는 부분들을 현대 문명, 거대한 인류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 보아뱀은 싫다는 거죠. 이같이 큰 덩치는 싫다. 결국은 현실적인 이 큰 거에 대한 숭상하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 아이는 아니다라는 인식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식의 충돌이 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양이야 라는 부분이죠. 또 양이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참 말없이 순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양은 뭘로 비유됩니까? 결국은 그 양이 가진 성품들이 구세주의 성품으로 넘어오고 그 양은 결국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희생시키는 희생자로 나타나죠.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양을 바친다든지 또 나중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가 나오죠.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이 어린 양에서 저는 또 어린 왕자라는 걸로 서로 연결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왕자와 어린 양이라는 거를 서로 연결시켜 놓은 해설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이건 제가 보는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게 제가 보는 해설. 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에서 왜 양이냐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양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가졌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양을 그려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이 양에 대해서 아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몹시 병들어 있는 양 같아. 그래서 아이는 뭡니까? 희망과 뭔가 활기찬 거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 걸어준 양이 마치 병든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기도 좀 병들어 보이고 눈이 좀 서글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보이죠. 그래서 이 양 말고 다른 양을 걸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양을 걸어 달라 해서 또 다른 양을 하나 걸어 줬더니만은 이 양은 너무 늙었다는 겁니다. 눈도 처지고 보십시오. 전체 몸도 포동포동하지 못하고 빼삭 말라가고 있는 모양이고 전체적으로 너무 늙은 양을 그려줬다는 거 하면서 늙은 양이라고 또 태자를 맞습니다. 이렇게 태자를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 조종사는 지금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이러는데 계속 이 아이과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그려주는 양이 이겁니다.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박스도 아니고 이게 뭐야? 양을 그려 달라는데 웬 박스를 그려줘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만찮게 얘기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랍게도 이 어린 심판관은 이 어린 심판관이랍니다. 연관 몇 번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태자를 놓으니까 이 저자는 놀랍게도 이 어린 심판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닌가.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양을 먹이면 많은 풀이 있어야 할까? 이제 그 얘기합니다. 상상력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게 걱정이야?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았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사는 데가 아주 작은 데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도 내가 그려준 건 충분히 조그마한 양이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속에 구멍에 들여다보고 봅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이것 봐 잠들어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마구 상상력이 이제 솟아나오게 되죠. 나는 이렇게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예.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도 내 질문은 전혀 귀담아 듣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어쩌다 우연히 흘러나온 말들을 듣고 나는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그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겠다. 내가 그리기엔 너무나도 복잡한 그림이라서를 보았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물건은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야. 이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걸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러곤 어린 왕자가 아주 귀엽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때문에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내 불행이 심각하게 여겨지길 나는 바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수수께끼를 푸는 데에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저걸 타고서야 그렇게 먼 곳에서 올 수는 없지.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윽고 그는 호주머니에서 양을 꺼내 들고 그 보물을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슬쩍 내비치다 그만둔 다른 별들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안달이 났을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얘야, 넌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이란 데가 어디니?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잘 됐어. 아저씨가 준 상자 말이야. 밤이면 양의 집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얌전히 굴면 낮에 양을 메워둘 수 있도록 고삐도 하나 줄게. 말뚝도 주고. 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메어도 참 개성한 생각이다. 그렇지만 메어두지 않으면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 거야. 그 말에 내 친구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지 앞으로 곧장.
그러자 어린 왕자가 엄숙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은데 뭐. 그리고는 어딘지 좀 우울한 목소리를 덧붙였다. 앞으로 꽃장 가봐야 별리 멀리 갈 수도 없어. 자, 이제 3장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왠가하면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질문할 수도 없고, 또 질문하더라도 내 얘기는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흘러나온 말들, 같이 얘기하면서 했던 흘러나온 말들을 나는 차츰차츰 주워 모아서 그거를 다 모아서 대충 얘는 이랬을 거다라는 게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나는 그리지 않겠다. 내가 그리기는 너무 복잡한 그림이라서 비행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이가 이 물건이 뭐야?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건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좀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날아다니는 비행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아이가 큰 소리로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자랑스럽다 할까 뽐내는 듯한 말로 했던 이 조종사는 이제 그래 하면서 겸손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참 신기하다. 그러곤 어린 왕자가 아주 귀엽게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때문에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나는 생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얘는 내가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웃다니? 라고 하죠. 내 불행이 심각하게 여기길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덧붙였다. 예,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서울에 있을 때에 어떤 소설가가 하는 그런 문학 수업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뭐 작가가 되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문학에 목말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수강료가 엄청납니다. 오래오래 고민하다가 들어간 수강료를 내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첫 시간에 어느 별에서 왔느냐고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문학한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느 별에서 왔니? 라는 게 상당히 뭔가가 있는 듯하지 않나요? 제가 그때는 당시 그렇게 처음으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문학 수업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그것도 상당히 유명 소설가입니다. 소설가가 그 압구정에 있는 거기에서 문학 교실을 열고 있었어요. 그 문학 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들어갔더니만은 첫 얘기가 어느 별에서 왔어? 이제 이런 쪽으로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어느 별에서 왔느냐라는 말을 그대로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볼 줄 아는 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같은 마음,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건 신비롭거든요. 한 인생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내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부딪히기는 하지만은 이 만남이 이 짧은 기간 속에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바람 나고 신비롭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아저씨도 별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라고 나는 그 말을 듣자 그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비치는 것 같아서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럼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예. 이렇게 인제 또 묻죠. 그러니까 내 비행기를 그는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렸 "그렇게 했지. 저걸 타고서야 그렇게 먼 곳에선 올 수는 없지." 비행기가 이제 비행기 모양이 이 아이 눈에 봤을 때는 보잘것없었겠죠. 그러니까 "저걸 타고서야 그렇게 먼 곳에선 올 수 없겠지." 어떻게 보면 이 필자의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확 구겨지는 자리죠. 자존심 자기는 대단하게 인제 이렇게 어석대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걸 타고야 먼 데서 올 수는 없겠지."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그는 호주머니에서 양을 꺼내 들고 그 보물을 골똘히 들여다보았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됐나요? 이 종이에 걸어 준 게 보물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래서 아이가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보물로 골똘히 들어본다. 슬쩍 내비치다 그만둔 다른 별들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안달이 났을지 여러분 또 짐작할 것이다. 그렇죠. 다른 별에서 왔다니까 안달이 났겠죠. 그래서 나는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애야, 넌 어디서 왔니? 사는 곳은 어디니? 이렇게 물으면서 또 그다음 얘기가 그럼 내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은 상당히 동화적으로 재밌죠. 그래서 이 소설이 좋은 게 굉장히 쉽게 소위 말하는 그 입말이라 하죠. 구어체, 입말로 만들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전 세대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소설이고요. 아무튼 "잘 됐어. 아저씨가 준 상자 말이야. 밤이면 양의 집도 될 수 있겠는데?" 그 얘기합니다. "아 물론이지." 그리고 내가 얌전히 굴면은 여기서 또 다른 위기가 인제 나옵니다. 이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얌전히 굴면은 낮에 양을 메워 둘 수도 있도록 고삐도 하나 줄게. 말뚝도 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메워 두다니 참 괴상한 생각이다. 그렇지만 메워 두지 않으면 아무 데나 돌아다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어. 그 얘기합니다. 그 말에 내 친구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지 앞으로 곧장 가지." 어디든지 곧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말에 친구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어린 왕자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은데." 뭐 아주 작은 데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어딘지 좀 우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 봐야 별로 멀리 갈 수도 없어." 아주 작은 데서 산다는 걸 하면서 또 "곧장 가 봤자 별로 멀리 갈 수도 없는 데를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별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이런 질문이라든지 별이라는 걸 생각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또 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별을 봐야 할 텐데 이 어린 왕자는 행성 B612라는 데서 왔다고 이제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이 뒷부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6이 등장하죠. 그래서 또 6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떻든 어린 왕자는 B612에서 왔고 자기는 B612에서 왔다 하면은 또 상대편께도 "그럼 어느 별에서 왔어?"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너의 존재는 어디를 기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땅 위에 지구에 딛고 섰지." 이렇게 대답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격낮은 질문이 되겠죠. 여기에서 "어느 별에서 왔니?"라는 질문을 당했을 때에 "내 존재의 근원을 묻고 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질문을 봐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결국은 이 소설의 전체에서 나오는 게 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별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별들도 그렇게 산다고 보고 아름다운 별들의 세계가 있다는 걸로 또 우리의 시선을 넓혀 주려고 그러고요. 이런 별들에게도 각각의 개성들이 있고 각각의 존재론적인 독특한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암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어린 왕자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뭐 녹색 망토를 입고 기사도처럼 뭐 순수한 뭐 아까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마는 유년적 시선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렸겠죠.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튼 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존재는 이 질문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질문이고 인간 역사 이래에 제일 첫 번째에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질책이 아니고 "너 이놈 자식들 나쁜 짓 했구나."라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 인류 최초로 받게 되는 질문이라고 봤을 때 이 질문은 얼마나 귀중한 질문입니까? 뭔가 번뜩하는 생각이 있지 않나요? 바로 여기도 그겁니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표층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질문인데, 그러면 이 질문이 왜 나오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제 고립되어진 사람들이, 어린 왕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새로운 관계 맺음이 시작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려면은 뭐가 필요하나요? 상대가 출신이 어떻게 되고 상대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관계 맺기의 패러다임의 전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경우에 관계라는 게 또 나옵니다. 사실은 나중에 보면 여우가 길들임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미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관계 맺는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만은, 어떻든 여기에서 한쪽은 관계 맺음의 첫 시도가, 첫 질문이 너는 어디서 왔니? 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 묻고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막이라는 자리가 불모의 공간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철저한 고독한 자리인데, 이 고독한 자리에서 이제 관계라는 게 일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변화의 시작을 앞두고 뭐가 먼저 있더라? 존재 이전에 질문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 이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은 어떻든 존재가 있기 전에 질문이 있더라라는 거를 마음에 두시게 되면은, 아, 참 이거 만만치 않은 얘기인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저도 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질문해 오고 있는 하나님,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꾸짖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것 이전에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질문해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계가 되어져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쉽게 복 주는 하나님만 잔뜩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그런뱅이가 돈 한 푼 얻으려고 세상 살아가듯이 신앙생활이 마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께 먼저 질문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을 다 정리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또 새로운 관계가 이제 열리려고 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모르고 지나왔던 한 어린 왕자를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만남이 그러하듯이 이 만남에는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이 만남 속에서의 내가 새롭게 무언가가 태어날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뭐 세상 사는 게 이러면서 집 안에 들어앉기 시작하고 방 안에 들어 누웠기 시작하면요, 그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뭔가 궁금하고 설렘이 있고 뭔가 기대가 있을 때에는요, 어떻게 보면 방 안에 들어 누워 있을 수가 없죠. 낯서게 되죠. 그래서 낯서게 되는 자리로 여러분과 제가 왔다고 보면 되고요. 이 낯선의 행위들은 앞으로 이 소설이 계속되는 매주 토요일 날 함께 하면서 점점 더 풍성해질 테고, 점점 더 깊이가 있을 테고, 점점 더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귀한 토요일 저녁에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토요일 날 강의를 준비하면서 늘 가슴 설레게 합니다. 정말 고맙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